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요셉입니다. 오늘 로슈 코리아에서 마련해준 VVI 심포지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미국 유타대학교 컴퓨터 병리 연구실에서 연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떻게 디지털 패솔로지가 정밀의학에 좀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추시면 강의록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페이지의 그립은 제가 달리 3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너레이션한 이미지입니다.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 네트워크 비트윈 패솔로지 앤 프리시전 메디슨이라는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제 디스클로저고요. 제 바이오그래피입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영상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고요. 리서치 게이트에서 제 최신 연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강연과 관련된 다른 강의와 연구 자료의 QR코드를 모아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프리시즌 메디슨과 디지털 병리의 최근 급부상, 그리고 프리시전 메디슨에서의 가장 큰 챌린지, 그리고 최근 그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병리의 AI를 접목하여 MSI라든지 뮤테이션을 프리딕션하는 그런 어, 이 연구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PDL1 이미지 애널라이즈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멀티오믹스 베이스로 서바이벌과 트리트먼트 아웃컴을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있었던 US캡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에서도 AI가 큰 화두였습니다. 여러 AI 업체들하고 디지털 병리 업체들을 만나고 상당수 많은 연구들이 디지털 병리 AI 연구인 것을 확인했고요. 지난 9월에는 더블린에서 유럽 병리학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3D 스택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었고, 포스터 발표도 진행을 하였고, 상당히 많은 AI 관련 연구들이 있고 AI 업체들이 부스에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10월에는 유럽 세포병리학회가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3D 스택 초청을 받아서 저희 그 세포병리학회에서 구축한 데이터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AI를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그 전체 내용을 소개를 해서 상당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리고 운 좋게 또 3D 스택 본사를 방문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스캐너 기술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2023 미카이가 열렸는데요. 의료 컴퓨터 이미징 학회 중 가장 큰 학회로 이번에 그 인공지능의 대가 중 한 명이신 얀누쿤 박사가 키노트를 하셨고 제가 여기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단독샷도 찍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운 좋게 또 클리니컬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정밀의학과 디지털 병리의 부상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나자루스 이펙트라고 하는 엄청난 치료 효과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걸로 본격적인 분자병리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 NGS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정밀의학이 시작이 되었죠. 이것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인데요. 여러 가지 기존의 이 생머 시퀀싱을 대체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대용량의 이 유전자 정보를 이제 시퀀싱을 할 수가 있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시퀀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제 런캐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non-small
스몰셀이나 다른 라지셀, 그리고 스퀘머스 아데노카시노마가 있으면 아데노카시노마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EGFR 뮤테이션, 그리고 ALK 뮤테이션, RAS 뮤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루틴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진단을 내보내고 있죠. 그동안에 이 EGFR이라든지 ALK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제들, 트라이얼들이 있었고 상당히 이제 좋은 약제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제피티닙 처음 나온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런 약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넌스몰셀 런캔서뿐이 아니라 다른 이 종양에서도 다양한 이런 그 정밀의학을 이용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마티닙부터 제피티닙부터 계속해서 표적 치료제들이 나오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동반 진단의 개념이 이제 점차 자리 잡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루미날 AB 타입과 허투, 베이잘 타입으로 몰레큘라 서브클래시피케이션을 저희가 이 ER, PR 그리고 허투 익스프레션 레벨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모달리티가 이제 확보가 됐고 그리고 트리플 네거티브 서브타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몰레큘라 서브타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장암의 경우에도 2016년도에는 이렇게 2개 정도의 분자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0년도에는 22년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선 본격적으로 이 분자 병리를 활용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경우에도 이렇게 폴 뮤테이션, MMR, 그리고 P53,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림프종의 경우에도 뭐 당연하게 한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저미널 센터 B셀 타입과 액티베이티드 B셀 타입, 넌 저미널 B셀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림프젠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또는 UKHMRN이라든지 하버드 클래시피케이션 등의 그런 페이퍼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분자병리학적으로 DLBCL도 다양한 이런 그 I형들이 이제 믹스처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병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몰레큘라 리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엑솜 시퀀싱이라든지 mRNA 시퀀싱, 마이크로 RNA 시퀀싱 같은 이런 데이터에다가 스닙 어레이 그리고 메틸레이션 어레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다시 이 캔서들에 대해서 리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디지털 병리가 2005년부터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교육과 연구에 사용이 되다가 최근 컴퓨터 리소스와 스캐너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면서 홀 슬라이드 이미징, 전체 슬라이드 영상을 모두 스캐닝을 해서 1차 진단을 시행하는 디지털 병리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리의사들이 사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요. 이런 서브스페셜에 대한 욕구들이 좀 더 전문화된 진단에 대한 욕구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 이 글로벌 에이징으로서 고령화로 인해서 암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검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이게 루틴한 그 H를 베이스로 한 현미경 진단뿐이 아니라 이런 NGS라든지 PC라든지 컴피니언 다이그노스라든지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진단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패스를 좀 단순하게 이제 스캐닝을 해서 디지털라이즈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이미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걸로 1차 진단도 할 수가 있고 또 원격 진료도 가능하고 진료나 자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분석 그리고 AI를 활용한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 그 의료의 메디컬 코스도 줄이고 또 헬스케어 서비스는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CMC에도 이제 8개 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그 스캐너들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이런 디지털 병리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EU에서 그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이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다기관, 다국적 그 컨소시엄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빅픽처라고 하는 것이고, 영국에서는 패스레이크와 엔픽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일본 병리학회, 디지털 병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스페인에서도 지지패틱스라고 하는 이런 컨소시엄이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SDPI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부터 가장 대표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런 크게 펀딩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가톨릭 그리고 연대, 삼성에 각각 이런 3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됐고요. 디지털 병리 플랫폼 컨소시엄이고 여기에 각 컨소시엄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대학병원급 병원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10만 장, 이제 20개 정도 10개에서 20개 되는 장기에서 10만 장의 슬라이드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스토리지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AI를 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여기 이 중에서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다장기 병리 진단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신장암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분자변이 아형 분류 예후 예측 시스템 그리고 위장관암에서 MSI 분자변이라든지 뮤테이션이나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중에 하나 소프트웨어를 올해 식약처 인허가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 임상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도 보시면 이 디지털 패솔로지나 패솔로지 AI에 대해서 이렇게 이 관심도를 보게 되면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게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그런 내셔널 프로젝트가 있었던 영국이라든지 또는 스위스, 미국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관심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참석했던 미카이에서도 제가 이제 2019년에 중국 선천에서 있었던 미카이에 참석을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참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전체 이 연구 중에서 병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한 5%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느낄 때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보진 못했지만 거의 30에서 40% 되는 그런 연구들이 병리 이미지를 활용한 것을 확인해서 상당히 디지털 병리와 AI의 관심도가 크게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밀의학에도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챌린지는 아무래도 코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검사는 저희가 점점 더 많은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샘플을 사실 충분하게 얻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또는 예후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몰폴로지를 베이스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자병리 정보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하고 연관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그 NGS라고 하는 것이 장비만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여러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데일리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그 워크플로우 안에 잘 녹아져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멀티플렉스 또는 스페시픽 PCR 방법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었고 NGS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홀지놈 시퀀싱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는 이런 타겟티드 NGS를 지금 기본적으로 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PCR 검사를 대체한다는 측면에서 코스트가 세이브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PCR 검사를 또 동시에 기존에 하는 검사들을 다 폐기하고 NGS를 모두 대체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NGS를 도입해서 이런 정밀의학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런캔서의 경우에는 EGFR 뮤테이션, BRAF, ALK-PC, RAS1-PC, RET-PC, NRG1-PC, MET-PCR,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다른 PDL1 클론의 IHC까지 시행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분자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데노카시노마 중에서도 이런 뮤테이션들이 있는 것이 결국엔 2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이 전체 이 폐암에서 본다면 상당히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이 다른 나머지 이런 이 빈도수가 매우 낮은 이런 분자 변이들을 모두 다 그럼 NGS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그 고민들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GS가 구상이 된 2015년 이후에 상당히 여러 논문들이 나왔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이 NGS를 썼을 때 소마틱 뮤테이션이나 점라인 뮤테이션에서 돈이 얼마가 드느냐. 각각 보면은 한 600유로에서 500유로 정도 든다고 추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얼마나 임팩트가 있느냐라는 거를 non-small-cell lung cancer나 그 멜라노마를 대상으로 했는데, 요렇게 이제 점점 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결국에는 2012년에 비해서 15년, 그리고 이 향후에는 점점 더 향후에는 이 검사의 비용이 조금 더 낮아지면서 적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예전보다는 이런 검사들이 점점 비용들이 많이 버든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또 큰 문제점은 샘플 insufficiency인데요. 저희가 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니들 바이옵시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타겟팅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 이 한 1cm, 1mm 두께의 1cm 정도 되는 이 얇은 이런 조직에서도 거의 끝에 1mm 정도에만 이렇게 한 50여 개 미만의 세포들이 관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에 저희가 사용을 하던 그 히스톨로직 서브타입 클래시피케이션의 면역 마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또 여기에 이런 NGS 데이터,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라든지 NGS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이것이 1대1로 잘 매치가 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NGS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팅 리소스도 드라이랩도 필요할 테고요. 또 그거와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이 인력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겠고,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이 퍼스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게 되고요. 또 스토리지라든지 컴퓨팅 리소스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환자하고 실제적으로 그 임상에서 치료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 때 계속해서 새로운 약제들, 새로운 몰레스큘라 클래시피케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검사 결과를 뭐 리포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세컨더리 애널리시스, 뭐 그다음에 이 서비스 프로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 데이터부터 분석부터 환자 상담이라든지 실제 진료라든지, 그리고
이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병리 이미지, HE 이미지에서 분자 병리 검사를 하지 않고 뮤테이션이라든지 MSI 등을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그런 논문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점차 이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가장 많은 것은 이제 GI 트랙, GU, 그리고 자이네콜로지, 런캔서, 헤드앤넥 이런 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의 연구 데이터셋 규모를 이 장기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이 바깥쪽은 인터널 밸리데이션만 한 거, 바깥쪽은 이제 그 개발한 AI를 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전혀 새로운 외부 데이터까지 검증한 것. 그리고 이제 제일 안쪽은 FDA 승인까지 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를 비교한 플로우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익스터널 밸리데이션까지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 FDA 어프로벌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시면 콜레렉탈 캔서에서는 이제 비라프 뮤테이션이 0.74, 리버에서는 CTNNB1이라든지 아리드1A, 그 다음에 스토막에서는 P53 정도가 조금 높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키드니에서는 좀 성능이 좀 좋지 못했고, 블래더 캔서 같은 경우에는 P53, FGFR3, 그리고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P53 뮤테이션이 가장 좀 성능이 좋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런캔서에서는 EGFR, 타이로이드에서는 비라프, 헤드앤넥 스퀘모셀 카시노마에서는 카스피 8 정도가 약간 성능이 좀 괜찮았고요. 브레인 캔서에서는 IDH1, 그리고 P53 이런 것들이 있었고, 스킨 멜라노마에서 비라프 뮤테이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에버리지는 0.64 정도로 사실은 좋은 성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일부 타이로이드 캔서 같은 경우는 0.92, 타이로이드에서 비라프죠. 그리고 리버에서 0.74, 블레드에서 0.71 정도였고, 각각 진별로 보시게 되면 비라프 진이 타이로이드에서 가장 이제 예측이 성능이 좋았고, 리버에서 CTNNB1, 그리고 브레인 캔서에서 IDH1, 그리고 런 캔서에서 EGFR, 그리고 브레스트에서 P53, 뭐 이런 정도는 상당히 스크리닝 테스트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성능이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분류된 거에 따라서 이 히스톨로지를 보시게 되면 이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같은 경우에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됐고요. 타이로이드 캔서에서도 비라프 뮤테이션과 없는 케이스의 히스톨로지 차이가 조금씩 있었고, 브레스트 캔서도 P53이 주로 이제 메둘라리 캔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메둘라리 피처들이 좀 관찰이 됐습니다. IDH 뮤테이션의 경우에도 이렇게 올리고덴드로글라이오마 피처가 아주 히스톨로지 피처가 잘 보이는 캔서에서 잘 예측이 되었고, 그리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중에서도 IDH 뮤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그 멀티뉴클레이드 자이언트 셀이나 비자 뉴클레아를 보인다든지 또는 게미스토시틱 피처를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각각 이런 뮤테이션들이 예측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MSI 경우에도 이제 최근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콜로렉탈, 엔도메트리알, 게스트릭 이쪽에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콜로렉탈 캔서에서의 연구 결과 리스트고요. 0.98%에서 뭐 0.8, 그러니까 80% 정도,
그런 정도의 액큐러시를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엔도메트리알 게스트릭 오바리안 캔서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UC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0.74에서 0.93 정도. 그래서 이 두께는 이제 많은 데이터셋이 포함된 AI 연구인데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엔도메트리알 경우는 아직 엔도메트리알이나 오바리는 그거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스크리닝 테스트로 쓸 만큼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콜레렉터 캔서 모델에서도 이렇게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이 에클레가 이제 발표한 논문에서는 6,400개의 홀 슬라이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MSI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이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티슈 타입 클래시피케이션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뭐 뮤신이 있는지, 어떤 티슈가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또 MSI 정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probability heatmap을 만드는 거죠. 스토막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미지 패치를 딴 다음에 그걸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엔도메트리알 카시노마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오바리 캔서에서도 이렇게 MSI 프리딕션을 진행한 연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뭐 이 NGS를 쓴다든지 또는 AI를 쓴다든지 이런 PCR이나 IHC 패널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비교해 봤을 때 하이 센시티비티 AI에다가 하이 스페시피시티 PCR이나 IHC를 컴바인 했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테스트와 치료 비용을 쓸 수가 있다라는 이런 추산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PDL1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PDL1이 이제 개발돼서 나오고 여러 가지 센세이션한 그런 이제 치료 효과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SP263, 22C3, 28-8, SP142 이렇게 다양한 클론들이 지금 약제별로 있기 때문에 이 약제별로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CPS, TPS, TC, IC 이런 식으로 이 튜머 셀과 이 인플라메토리 셀을 어떤 식으로 카운트할 건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카운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캔서 타입에 따라서도 이 카운트 방법이 다르고 클론에 따라서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병리의사 입장에서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어렵고요. 그 다음 또 PDL1 이런 클론에 따라서 이 염색이 되는 패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컷오프가 다 다릅니다. 1%냐, 50%냐, 뭐 25%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튜머 셀만 세는 것도 있고 면역 세포까지 염색된 것도 같이 세는 것도 있고 튜머 세포는 빼는 것도 있고 인텐시티와 뭐 이런 거를 포함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클론별로 이 퍼센트 컷오프에 따라서도 약효가 리스판스가 나타나는 것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클론에 맞게 컷오프를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럼 이 클론들끼리는 어떻게 서로 코릴레이션이 되는가 보면 이 SP142와 22C3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있고 142와 263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27%고요. 안 겹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죠. 브레스트 캔서에서도 이렇게 1%, 5%, 10% 컷오프에 따라서 SP142와 263, 22C3에서 서로 겹치는 케이스들의 숫자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터옵저버 바라이빌리티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스코어링이 사람에 따라서도 상당히 병리 의사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매뉴얼 방법보다는 컴퓨터 또는 AI를 활용한 그런 분석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슈에서 또 이렇게 UPass PDL1 시스템이라고 하는 SP263에 대한 이미지 어널리시스 알고리즘을 이제 출시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 좋게 이거를 조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사실은 제가 미국에 이 연수 오는 것 때문에 사실 바빠서 1학기에 분석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벤타나 PDL1, SP263 SA를 통해서 면역 염색을, 이 안티바디를 이용을 하고 면역 염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캐너를 가지고 스캐닝을 하고 UPS 소프트웨어에서 이미지 분석을 하는 이런 이 프로세스를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PDL1뿐 아니라 허투라든지, 허투 EC, CC죠. 그 다음에 KR17, ER에 대한 알고리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좀 더 빠르고 대용량 스캐너인 DP600 슬라이드 스캐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금 활용이 어려운 이 DP200은 6장 정도만 스캐닝 가능했는데, 이건 이제 대용량을, 커패시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로시에서는 요거를 또 그 API를 오픈을 해서 서드 파티 앱들까지 지금 보완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기관에 있는 케이스 90여 개 정도 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를 DP600으로 스캐닝을 해서 했는데요. UPS 시스템으로 돌려보고 저희 진단을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SP26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지티브 기준은 25% 기준으로 했고요. 그런데 정말 이제 결과가 놀라웠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은 이제 6개가 UPS 시스템에서는 파지티브라고 했는데 매뉴얼에서는 네거티브라고 했던 케이스고 한 케이스는 UPS에서는 네거티브라고 했는데 사람이 카운트했을 때 파지티브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케이스를 저희가 한번 다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분석이 됐던 케이스들이고요. 이렇게 염색이 잘 된 것들이 이렇게 붉게 표시되고, 이제 네거티브인 것들이 이렇게 푸른색 세포로 표시가 됐는데요. 요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염색이 된 세포들이 있는 것 같이 많이 깔린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사실은 매뉴얼 카운트에서 이게 50% 파지티브로 진단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 이것들이 거의 다 그 마크로파지라는 것을, 알베올라 마크로파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UPS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 중에 파지티브 튜머셀로 볼만한 여기에 있는 이런 튜머셀, 연하게 염색이 된 튜머셀들도 한 18% 정도, 그래서 25%가 안 돼서 네거티브로 콜을 했고요. 근데 이 케이스는 22C3라든지 SP142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독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보시면 튜머 셀들이 이제 보이는데 적어도 저는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이게 10%보다는 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UPS에서는 25%로 진단을 했었고 22C3에서는 파지티브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몇 퍼센트 양정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몇 퍼센트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뉴얼에서는 20%여서 네거티브였지만 UPS에서는 33%라서 25%를 넘어서 파지티브로 진단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10% 매뉴얼로 진단을 했었고 UPS에서는 31%로 진단이 된 케이스고요. 이것도 22C3에서는 55% 파지티브였습니다. 여기는 매뉴얼에서 이제 튜머 셀들이 여기 대부분이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여기에 일부 튜머 셀들이 이제 묻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튜머 셀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게 그 브론코스코픽 바이옵시여서 이제 스퀴즈 아티팩트가 심하다 보니까 이 명확하게 요거를 튜머 셀들을 파악하기 어려운데 UPS에서는 60% 파지티브를 줬고요. 그리고 22C3에서도 80% 파지티브였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
몇 퍼센트 정도 될지 조금 애매한데요. 저도 다시 앞에 케이스들은 좀 명확하게 떨어지는 실수들이 좀 보였다고 한다면 요거는 지금 봐도 사실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UPass 시스템에서는 25.7%로 파저티브로 줬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가 22C3에서는 파저티브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10% 파저티브로 콜을 했었는데 이 UPass 시스템은 28%로 나왔었고 22C3에서도 70% 파저티브가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UPass 시스템이 뭔가 틀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리뷰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UPass는 거의 100% accuracy, sensitivity, specificity 보여줬고요. 매뉴얼 카운팅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실수가 7케이스 정도 있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PDR1은 지금 다른 AI 업체들도 많이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요. 루닛에서 루닛스코프 PDL1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 업체가 개발 중이고요. 그 다음 또 비지오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걸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카랩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로 PDL1 AI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AI 포리아, 그리고 마인드픽이라고 하는 회사, 유럽 회사에서도 SP63을 이제 도입에 대한 PDL1 이 AI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제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이 편안한 그런 이제 판독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미국 업체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넌스몰셀에서 좀 더 새로운 AI 방법들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도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넌스몰셀 런캔서에서 이렇게 이뮤노테라피 리스폰스 프리딕션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잘 하더라라는 거고요. 또 다른 예시고요. 헤드앤넥 캔서 스퀘머셀 카시노마라든지 다른 캔서에서도 이런 PDL1 알고리즘들이 잘 작동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시에서는 PDL1뿐이 아니라 아이벡스라든지 패스AI 같은 서드파티 컴퍼니와 함께 프로스테이트 브레스트 AI라든지 또는 향후에 이제 개발될 다른 안티바디들이나 기존의 면역 염색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AI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멀티오믹 베이스드 서바이벌 프리딕션 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현미경 이미지뿐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상 정보나 영상 정보들을 같이 합쳐서 분석하여 AI 성능을 더 향상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트리트먼트 리스판스나 서바이벌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이 환자의 에이지나 PSA 레벨 그리고 글리신 정보 등과 T스테이지를 이제 같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입력을 해서 분석을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그런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에서 이런 서지컬 마진이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백시트론 레디오그래프라고 하는 것과 이 H 이미지를 같이 합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검사 전에 이 방사선으로 검체를 찍어서 어느 부위에 캔서가 있을 거다 또는 DCIS가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그런 AI가 발표가 됐고요. 요번 이제 미카이에서 이제 최신 나온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M2 퓨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것도 히스톨로지하고 MRI, CT 이미지를 같이 합쳐서 MSI를 좀 더 정확하게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더라라는 연구고요. 이 연구는 패솔로지 데이터와 지노믹 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서바이벌 아웃컴을 예측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리고 지노믹 데이터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좀 더 분석을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 멀티플렉스 이미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스파셜 멀티오믹스 리서치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정밀의학이 대두가 되고 디지털 병리가 크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병리 진단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밀의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비용, 그리고 티슈가 부족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정밀의학에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과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디지털 병리를 활용해서 그 H 이미지를 스캐닝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MSI라든지 뮤테이션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PDL1도 좀 더 스탠다이드드 된 방식으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내는 연구들이 최근 가시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지노믹 데이터라든지 레디오믹스라든지 프로테오믹스 데이터들까지 같이 합친 그런 이 AI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 객관적으로 현재 예후라든지 치료 효과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